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오정혜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또 역사를 왜곡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오늘은 한국 독립전쟁사의 재조명이란 책을 통해 오늘날 한일 양국 간의 청산되지 못한 식민사관으로 일본이 버젓이 역사 왜곡을 자행하게 된 배경과 동북아 역사전쟁을 청산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우당 이회영 선생과 석주 이상용 선생의 사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정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표지에 부제로 일본 구구파의 재부상과 청산되지 못한 식민사관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부제처럼 일본이 또 역사 왜곡을 자행했다고 하죠. 네, 지난 2015년 일본은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을 했는데요. 그때 어두운 면까지 포함한 역사의 전체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유네스코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 도쿄에 있는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세워진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 전시한 내용은 국제사회와의 약속마저 저버리며 또 역사 왜곡을 자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는 어떤 것을 전시하였나요? 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자국의 근대 산업유산을 등재를 하면서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리는 조처를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된 내용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특히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징인 하시마, 일명 구남도 탄광을 소개를 하면서 강제징용 피해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를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메이지 산업유산 중에 구남도를 비롯해 야타 제철소, 나가사키 조선소, 다카시마와 미케 탄광 등에는 조선인 33,400명이 강제로 동원됐었는데요. 특히 구남도는 지옥의 섬으로 불릴 만큼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의 통곡과 울분이 서린 곳입니다. 일본은 지난 1월에도 도쿄 한복판에서 홍보관을 열었는데요. 그때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해방된 지 75년째인데도 아직도 일본이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이유를 이 책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청산되지 못한 군국주의 세력과 그들의 역사관을 그대로 이어온 곳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1945년 4월 3일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는데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히틀러가 자살하기 이틀 전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전화로 몰아넣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3국 중에서 일본의 히로히토 왕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벌은커녕 일왕과 전범들은 패전 후에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급기야 일본에서는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까지 생겼는데요. 야스쿠니 신사는 아시다시피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숨진 246만여 명을 신격화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입니다. 그런데 특히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이 신사에서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독일에서 총리가 공식적으로 히틀러를 참배를 했다면 세계적으로 무척 시끄럽다 못해서 유럽 각국에서는 단교 조치가 잇따랐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연합국의 일본 점령 정책의 변화에 따른 전범자 처리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연합국은 처음에는 일본의 군대 해체로 전쟁 수행 능력의 무력화, 그리고 전쟁 범죄자 처벌, 재벌 해체, 언론과 사상의 자유와 기본권 존중 등으로 일본 내 군국주의를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중에 극동 지역의 전쟁 범죄자들을 심판했던 극동 국제군사재판, 일명 도쿄재판이라고도 하는데요. 도쿄재판에서 전쟁 범죄인 기소를 할 때 일왕을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전순국의 관점과 이익으로 재판을 처리하여서 전후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군사재판의 결과가 어땠길래 아직도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 속에서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나요? 우선 도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범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국한된 일본의 범죄에만 처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으로 가장 직접적인 고통을 겪은 한국과 대만 등 약소국의 입장은 배제하고 연합국, 즉 강대국 위주로 재판이 처리되었습니다. 그 예로 1905년 을사늑약부터 40년 동안 한국을 침략했던 전범자들은 모두 처벌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겨우 28명 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수형이 7명, 종신형이 16명, 유기징역이 2명으로 단지 25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교수형을 선고받은 7명을 살펴보면 영국령을 공격한 기무라 헤이타로 사령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한 도조 히데키 수상, 미국령이었던 필리핀의 민간인을 학살한 무토 아키라 육군 중장, 중국 침략을 주도한 도이하라 겐지 육군 대장, 만주 사변을 일으킨 관동군 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 남경 학살을 자행한 히로타 고키 수상과 마스이 이완의 육군 대장으로 모두 영국, 미국, 중국의 피해에 한한 피의자들입니다. 또 731 부대의 이시시로 중장이 마루타 실험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소 면제된 것 또한 이 재판이 얼마나 전순국의 이익 위주로 진행되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침략 전쟁이 재벌들의 긴밀한 공조로 이루어졌고 또 전쟁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성장한 것도 일본 재벌이었는데요. 연합국은 재벌 해체라는 처음의 목표와는 달리 당시 일본 재벌들을 전범 기소에서 모두 제외시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일본의 군국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을 변경해서 재판을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미국의 극동 정책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종전 후에 세계는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반공의 지렛대로 삼아서 일본에서 민주화와 비군사화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요. 1946년 중국에서 내전이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1월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승리를 했고 중국의 공산화가 기정사실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을 수정해서 일본의 우익 세력을 포용하고 처벌 대상이었던 전범들 중에 미국의 협력적인 인물들을 반공전사로 부활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전범들이, 한국에서는 친일파들이 반공전사로 탈바꿈되면서 한일 양국의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종전 후 A급 전범이었다가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대표적 인물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태평양 전쟁 시기 외무 대신이었던 시게미스 마모루는 7년형을 선고를 받았었는데요. 근데 2년 만에 가석방이 된 후에 일본 민주당 부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5년 후에는 현재 일본 여당인 자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아이카와 요시스케는 일본 5대 재벌의 하나인 닛산 콘체른을 만든 인물인데요. 만주 중공업 개발 주식회사 총재를 지냈고 참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고다마 요시오는 일본 우익 폭력 조직의 핵심 인물입니다. 특히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방위를 위해서 기시 노부스케 요청으로 폭력단을 모아서 방일 반대 시위를 억압하는 등 일본 자민당과 폭력단을 결탁시킨 인물입니다. 경시청 경무부 형사과장 등 경찰 요직을 거쳤던 쇼리키 마스타로는 관동 대지진 때 경찰 조직을 이용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조직적으로 유포해서 조선인 대학살을 불러온 인물입니다. 그는 도쿄 재판 후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불기소 석방 후에 요미우리 신문을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텔레비전 방송망의 초대 사장에까지 취임을 해서 언론계를 장악했습니다. 이후 북해도 개발청 장관, 일본 원자력위원회 초대 위원장, 초대 과학기술청 장관을 역임하고 1957년에는 국무대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사사카와 료이치는 남경 대학살은 없었다. 종군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같은 망언을 학술이란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사카와 재단을 만든 인물입니다. 사사카와 재단은 막대한 자금으로 한국인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일본 극우파 역사관을 연구하게 해서 친일 한국인 역사 학자군을 만들었는데요. 일제 패망과 함께 폐기되었던 제국주의 역사학이 한국에서 다시 등장한 배경에 이러한 일본 극우파의 의도적인 행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요 인물로 현재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의 전후 행적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아베 신조의 집안은 A급 전범만 3명이나 있는 일본 우익 중에 최고 정치 명문가입니다. 그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는 56대, 57대 총리를 역임하였고 기시의 동생 사토 에이사쿠는 61대부터 63대까지 총리를 역임했는데요. A급 전범이었던 아이카와 요시스케는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 뻘인데요. 마찬가지로 A급 전범으로 복사 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마스오카 요시케는 증조뻘이 됩니다. 특히 기시 노부스케는 전범에서 반공 전사로 부활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석방 후에 1957년 내각 총리 대신이 되고 한 달 후에는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어서 일본 보수 우익의 본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시는 이후에 한일 국교 정상화에 가세하는데요. 이때 폭력 조직의 핵심 인물인 고다마 요시오, 사사카와 재단을 만든 사사카와 료이치와 함께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 훈장까지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범들이 석방된 것도 모자라서 일본의 정치와 경제계의 고위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극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일본의 전범들이 청산이 안 된 것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국민들의 군국주의 체제 청산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다 못해서 급기야는 상당수의 일본 국민들이 원폭 투하를 이유로 자신들을 전쟁의 희생자인 양 생각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형당한 전범들까지 옹호하기에 이르렀는데요. 1960년에는 이들의 유골 일부를 회수해서 순국 730묘라는 이름으로 안장을 하고 국가를 위해 순국한 영웅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또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14명의 A급 전범들을 쇼와 시대 순난자, 즉 쇼와 시대의 공공을 위해 죽은 것으로 미화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에서는 구금 중에 사망한 전범자들을 모두 공무사로 인정해서 그 가족들에게 연금마저 주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커녕 전쟁 범죄자들을 미화시키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군국주의를 뿌리 뽑는다는 것은 당연히 어불성설이죠. 결국 이들은 제국주의 시절처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 내 지배층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분위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전범들에게 훈장까지 수여할 수 있나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일본에서 전범들이 반공 전사로 부활했듯 광복 후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들이 반공 전사로 부활해서 지배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익히 아는 정치 경제 쪽보다 청산되지 못한 식민 역사관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침략은 과거부터 한국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 고대사에 대한 침략을 현재의 영토에 대한 침략 논리로 전환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 자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현재 그 영토를 다시 뺏어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로 일제는 조선을 강제 점령하고 있을 당시 과거의 조선의 북쪽은 한사군에 의해 중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고 남쪽은 임나 일본부에 의해 일본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다고 역사를 왜곡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복 후에도 남한의 역사학이 일본의 지배를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복 후 한국 국사학계의 태도는 일제 점령 시절 일본 식민사학계의 대표적인 인물인 쓰다 소키치에게 역사를 배운 이병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고학계의 태도는 김원룡이었는데요. 서울대학교 김용섭 교수의 회고록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를 보면 광복 후 서울대학교 김원룡 교수가 김용섭 교수의 강의에 참관을 원하는 스에마스 야스카즈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해방 후에도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이 국내를 들락거리면서 한국 국사학계를 장악한 경성제대 출신 제자들을 여전히 가르치면서 한국 국사학계를 지배한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특히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패전 후 일본 우익 세력의 부활을 알리고 다시 한국을 점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임나 흥망사라는 책을 쓴 인물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본 극우파의 역사 침략이 우리 한국인들의 손을 통해 더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식민사학자들의 공통점은 우리 고대사, 특히 환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와 북부여 역사를 부정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초기 역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나라가 아닌 작은 동네, 부족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보다도 우리나라 역사가 짧으며 조선은 그 시작부터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쓰다 소키치는 백제가 13세 근초고 왕 때 건국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그의 제자 이병도는 광복 후 8세 고이왕으로 건국 시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병도의 제자들은 오히려 쓰다 소키치의 주장으로 퇴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다 소키치나 이마리시 류가 주장했던 임나 일본부의 강역을 보다 넓게 확장해서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임나 일본부의 지배를 받았다고 주장한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주장에 대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위대한 학문적 성취로 극찬을 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렇게 남한의 역사학자들이 일본 극우파의 역사관을 전파를 하니 중국에서도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역사 왜곡을 동북 공정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극우 역사단체에 반대 활동을 하는 역사교육자 협의회가 있는데요. 그 단체마저 한국의 역사 왜곡을 진실로 가르치는 현실입니다. 마치 구한말 국가의 주권과 역사를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일본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지금이 그때와 다를 바 없는 것이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한국이 영토는 해방되었지만 정신은 아직도 일제에 그대로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고대사를 가르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사상과 정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토는 해방되었지만 정신은 그대로 일본에 종속되었다는 마지막 말씀의 여운이 강하게 남는데요. 일제 36년간의 아픈 기억 때문에 한국인은 일본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광복 후 7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이 심어놓은 역사와 정신을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독립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불살랐던 우리 선조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마지막 역사 광복을 위해 한국인이 좀 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도생님 말씀 감사합니다.